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데이터 컨퍼런스에 참가해 주신 많은 기업과 그 관계자 및 참가자 여러분, 또한 본 컨퍼런스의 발표를 맡아주신 많은 기업과 학계의 관계자 여러분, 주최 측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컨퍼런스를 주관해 주신 컴퓨터 월드, IT 데일리, 한국 데이터 마이닝 학회 소프트웨어 융합 협의회에 이 컨퍼런스가 성대히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본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노심초사 많은 준비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컴퓨터 월드와 IT 데일리의 김영석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 여러분께 그 수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 데이터 컨퍼런스는 19회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컨퍼런스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을 때에도 중단됨이 없이 꿋꿋이 지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정통 데이터 산업 관련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회장으로 있는 데이터 마이닝 학회와는 오랫동안 협력해왔으며 2008년부터 데이터 컨퍼런스의 학술 아젠다 세션을 공동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관련 제품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들 기술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AI 분야는 미래의 핵심 기반 기술이며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앞으로 계속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적 산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와 같은 좋은 환경에서 데이터 산업은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발전해 가야지 어느 한쪽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데이터의 추세에 맞추어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 이에 발맞추어 산업계에서는 새롭게 진화된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가장 잘 맞는 컨퍼런스는 바로 지금 열리고 있는 데이터 컨퍼런스입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지만 학술 컨퍼런스에 국한되거나 산업계 컨퍼런스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데이터 컨퍼런스야말로 진정으로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시장의 니즈를 확인하고 신제품을 소개하며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서로 발전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논의 공간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 데이터 컨퍼런스에서는 효율적인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및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의 접근성 향상 기술,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 등에 대한 아젠다를 포함하고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 맞는 최신 프로세스에 대한 풍성한 발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은 학술 아젠다에 참석하셔서 최신 분석 기법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시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영감을 얻으시길 바라고, 또 학계에서 오신 분들도 산업계 아젠다에 참석해서 새롭게 개발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및 성공 사례 등을 들으시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데이터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이 되는 교류의 장으로서의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제19회 2022 데이터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분들께도 많은 것을 얻어가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데이터 컨퍼런스의 키노트 발표의 제목은 AI, 빅데이터 그리고 로우 코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본 발표를 통해서 이 AI, 빅데이터 분야의 현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미래의 AI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이 트렌드를 소개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본 컨퍼런스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로우 코드 분야입니다. 이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데이터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 테크 업계에선 혹독한 겨울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말이 들린다고 합니다. 빅테크와 스타트업들이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돌입하면서 IT 업계 구직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데이터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전에 비대면 특수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잔치,
4차 산업 붐을 등에 업은 과도한 IT 채용 시장 등의 거품이 꺼졌기 때문인가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데이터 산업은 포화 상태이다. 둘째, 어느 정도 개발할 만한 것은 모두 개발되었다. 셋째, 데이터를 활용해도 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넷째, 데이터 분야에서 뽑을 사람은 다 뽑았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데이터 관련 산업은 이제 사장되는 산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러한 질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매년 증가하는 빅데이터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간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는 금년에 약 6조 기가바이트, 2025년에 무려 16조 기가바이트, 즉 160제타바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의 총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용량의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실제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15% 수준이고 그 중에 분석에 실제로 사용된 데이터는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은 매우 적지만 이 비율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워낙 데이터의 총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총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렇게 21세기의 원유 자체가 증가한다면 그것을 정제하는 산업인 빅데이터 산업은 더 부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2,718억 달러의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3,964억 달러, 즉 560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입니다. 2022년에는 21조 원이 될 것이고 25년에는 33조 원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빅데이터 관련 시장을 모두 포함한 것이고 이 중 빅데이터 분석 시장 규모만 따로 본다면 2.8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데이터의 총량이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하여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 역시 급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참고삼아 각 산업 분야별로 국내에 빅데이터가 도입된 정도를 비교해보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빅데이터가 국내에 많이 도입된 분야는 통신입니다. 그 뒤로 보험, 광고, 금융업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직 가장 빅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지 못한 분야는 제조업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미래의 사업 영역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빅데이터에는 민간 빅데이터와 공공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는 대부분 보안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 빅데이터야말로 공공에게 개방되어 자유로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기업에서도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일 것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 개방되는 공공 빅데이터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6만 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 보시면 우리나라의 공공 빅데이터에 접속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산업이 팽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소비 분야에서는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소비량이 급증하였고 전자페이, 상품권 등 디지털 화폐 사용량이 급증하였습니다. 기업에서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되었고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산업 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산업이 부각되었고 에듀테크, 스마트 가상관광,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의 신산업이 태동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변화, 가속화하는 계기, 즉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IBM의 CEO인 아르빈드 코르슈나는
역사는 지금을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다면 우리나라에만 발생한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데이터 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간 금융회사 내부에 갇혀있던 본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 촉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니라 개인 본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마이데이터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덕분에 개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동의하에 제3자에게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건강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전화 앱에서 직접 내려받아 제3의 기업에게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영양관리 등과 식단 추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산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개인의 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입니다. 며칠 전 현재 진행 중인 G20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있다라고 언급하셨다는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출범한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획기적인 개방,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 거래, 기반 마련,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의 가치사슬 활성화, 새로운 산업과 혁신이 만개하는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1차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통로로 들리는 소식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에서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 데이터 관련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수요 공급은 현재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산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이 핵심 이슈화 되면서 BIT 기업들도 개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추세이며 이는 IT 업계의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금년에 수행한 글로벌 고용시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은 IT 기술 수준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IT 인력 유치와 고용 유지에 가장 큰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인 통계 및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능력과 비즈니스 문제 해결 관리 능력, 프로젝트 경험 및 실행 능력을 보유한 인력은 당분간 부족한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빅데이터의 분석 학문인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사이언스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와 그것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단계,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수집하고 저장 관리하는 단계를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공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공학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하이브, 하둡, AWS, MySQL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여 지식을 발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의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통계학,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프트웨어로는 파이썬, R, 텐서플로우, SAS, SPSS 등이 있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의 한계점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공학 측면에서는 데이터 전처리의 어려움과 데이터 엔지니어 및 개발자의 부족 현상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손쉬운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모델 개발 측면에서는
복잡한 코딩이 필요한 부분과 최적의 모델 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부족 현상도 존재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는 오토 ML을 활용한 손쉬운 데이터 모델링을 추구하는 방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활용 측면에서는 개발된 머신러닝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복잡도에 의해 발생하는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이 문제점입니다. 이로 인해 모델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관계자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해석을 추구하는 방향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의 크게 세 가지의 그 문제점들, 당면한 그 과제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저는 총 5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면 데이터 전처리 및 개발자 측면에서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입니다. 두 번째, 최종 모델 개발의 측면에서 오토 ML입니다. 여기에 로우 코드와 오토 ML을 더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줄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측면에서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인 XAI와 인과 추론, Causal Inference 분야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이상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나마 요약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AI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Explainable AI, 약어로 XAI라고 불리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단순히 95% 확률로 이 사진은 고양이입니다 라고 예측하던 것에서 이 사진에 털과 수염이 존재하고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 95% 확률로 고양이입니다 라고 예측하는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AI에서 많이 쓰이는 몇 가지 방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쓰는 XAI 예시 중 첫 번째로는 변수 중요도가 있습니다. 이 분석은 구축된 인공지능 모델에서 각 변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형에서 어떤 피처가, 어떤 변수가 핵심 역할을 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Partial Dependence Plo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PDP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나머지 변수의 값은 고정한 상태로 한 변수, 한 피처의 값을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변동시키면서 모든 행에 대해 그 결과값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평균한 그래프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한 한 변수의 값이 변동됨에 따라 결과 예측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그림이 어떤 한 피처의 변동에 따라 이 결과 예측값이 초반에는 상승했다, 중간 부분에 하강하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수렴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Partial Dependence Plot은 원래 한 피처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제 2개 변수로 확장하게 되면 우측 그림처럼 등고선의 형태로 결과 예측값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라임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임은 한 관찰값의 예측값이 발생한 이유를 알기 쉬운 룰의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그래프에서는 각 변수별로 값이 크면 빨간색의 값이 되고 값이 작으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점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이 변수 피처인 베이스라인을 보면 빨간색의 이 점들인 큰 값을 갖고 있는 베이스라인의 값이 큰 점들은 왼편에 위치해 있고 이 베이스라인의 값이 작은 값들은 오른편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의 값들이 주로 이 왼쪽에 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결과값이 주로 작게 나온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이스라인 값이 큰 값을 갖고 있는 관찰값들은 일반적으로 이 머신러닝 모델의 인공지능 모델의 예측 결과값은 작은 값을 도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변수마다 각 피처들마다 보면
이 결과의 예측값을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변수값이 있는 반면 반대로 결과의 예측값을 작게 만들어내는 그런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피처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XIR 방법으로는 보루타, 아레나 등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화면은 아레나라고 불리우는 소프트웨어의 한 화면인데요. 모듈 그래프의 형태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Y와 더불어 causal inferenc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교외의 수와 강력범죄의 수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흥미롭게도 교외의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강력범죄의 수가 많습니다. 이를 상관계수인 코릴레이션으로 계산해보면 0.86의 높은 상관값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게 되면 교외가 많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외의 수와 범죄 발생 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해석해야 옳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에 교외가 많이 생기고 범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범죄의 많은 것의 원인은 교외가 아니라 인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ML/AI 방법들은 인과관계의 설명보다는 예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XAI 방법들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빅데이터 분야에서 인과추론, causal inference는 아직 많은 방법들이 연구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분야가 앞으로 또 이 연구가 진행될 분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AutoML로서 모델 개발 측면에서의 트렌드입니다. AutoML이란 Automated Machine Learning의 약어로서 머신러닝 학습의 전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코딩에 약한 비전문가도 손쉽게 AI 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AutoML 분야에서 개발된 패키지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sklearn 패키지를 사용하는 AutoSKlearn, 모형 선택을 포함하는 tpat, 결집값 처리가 가능한 MLbox 등등등의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그 외에도 파이캐럿, 루드윅,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주어 등을 포함한 여러 방법들이 AutoML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인 줄리아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미래 프로그래밍 언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줄리아는 파이썬과 R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파이썬의 간편성, R의 통계 연산 능력, C와 C++의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썬은 알고리즘 개발과 과학 연산에는 탁월하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는 연산 속도는 탁월하지만 코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R은 다양한 통계 패키지를 제공하지만 사용법이 어렵고 연산 속도가 느립니다. 줄리아는 파이썬처럼 쉬운 사용법을 제공하면서도 매우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이므로 머지않아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주력 프로그래밍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줄리아는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가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최신 트렌드 중 마지막으로 뽑은 것은 바로 로우 코드, 노 코드, 즉 LCNC입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는 고도의 코딩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AI 인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와 모듈들을 블록 조립하듯 결합하여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로우 코드 혹은 노 코드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손쉬운 데이터 전처리는 물론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LCNC를 가능케 해주는 플랫폼이 줄리아를 이용하여 개발되기도 하였고 드래그 앤 드롭 기능으로 텍스트, 슬라이더, 그래프, 표 등을 GUI에 생성할 수도 있고 프론트엔드 코딩 없이도 대시보드 및 데이터 앱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보면 우측의 블록 모듈 메뉴 중에서 선택하여 대시보드 상에 XAI를 수행하는 나만의 솔루션을 이렇게 추가하여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NC는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전에도 CASE 혹은 CBD라는 개념이 존재하긴 했었지만 낮은 완성도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 지금 LCNC가 부각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 이유로 이제는 충분한 개발 기술 수준을 갖추게 되었고 인력난으로 인해 개발 생산성 증대 필요가 생겼으며 중소기업도 외부의 조력 없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활용 가능하게 되는 유용함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개발 작업은 비전문가가 노코드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수행하고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복잡한 개발은 IT 조직이 집중해서 소프트웨어 품질과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 수요를 분산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개발된 LCNC 소프트웨어를 나열해 보자면 앱 개발용 소프트웨어인 앱메이커나 앱스냅, 앱시트, 파워 앱스, AI 서비스 보조인 클로바 스튜디오, 빅데이터 AI 분석력인 기가시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 그리고 로우코드라는 제목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